제 남편은 평생을 성실함 그 자체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 연기도 싫다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권해도 남편은 늘 미소를 지으며 사양했습니다. 난 술보다는 운동이 더 좋다네. 그렇게 말하며 이른 새벽이면 운동화를 꿰어 신고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두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참 반듯한 사람이라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와 함께 한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향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곧장 들어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틈틈이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실한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의 가장 큰 복이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나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피곤하다는 말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산책을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늦잠을 자고 싶다며 이불 속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밥맛도 없다고 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한숨만 쉬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대답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곧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옆구리가 묵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쳤나 싶어 파스를 붙여주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배가 더부룩하다며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요.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던 날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면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겠지. 두려움과 안도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수십 번은 들여다봤을 겁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술, 담배도 안 했고, 늘 운동도 했는데. 남편의 그 담담한 말이 제겐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챙겨온 사람인데도 혹시 병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병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의사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고 싶었습니다. 별일 아니시네요. 라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하고 되묻자 의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을 돌아보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누구나 언젠가는 겪는 일이잖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건강에 신경 쓰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가난 말기라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바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병실을 배정받고 간단히 필요한 짐을 챙겨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늘 건강하고 고든 자세로 저 앞을 걷던 사람이었는데 하얀 환자복을 입고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아직 내가 이렇게 말도 하고 있잖아. 그 미소가 얼마나 애잔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번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숨이 멎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고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지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알아? 당신하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시켜준 거야. 늘 일에 매여서 바쁘다 보니 같이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것 같아. 저는 눈물이 터져나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그 대신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줬잖아. 그런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남편의 마음이 점점 정리되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유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 당신 곁을 떠나면 남은 건 당신과 아이들이잖아. 나는 내 재산을 첫째에게 맡기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첫째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있었지만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면 시간을 내서 영상 통화를 걸어오고 가끔씩 편지도 보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웠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적이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둘째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와 서운함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멀리 사는 첫째도 이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는데 가까이 사는 둘째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은 그 길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버지를 껴안던 첫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밀어 첫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그 순간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첫째는 아버지와 마음으로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첫째가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또 성실하잖아. 내가 떠나면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책임지게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한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었기에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링거와 약물로 고통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지고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앞에서는 담담한 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아직 우리 곁에 오래 있어야지.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살 순 없잖아. 다만 내가 떠난 뒤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하고 가고 싶어. 그날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부탁했습니다. 유산은 첫째에게 물려주고 싶어. 내가 그 아이에게 신뢰를 걸고 싶어. 둘째는 미안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가 없어. 특히 며느리 때문에 더 그렇지.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결국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심장 박동기가 천천히 멈추어가는 소리, 의료진의 발걸음, 그리고 제 손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남편의 손길. 저는 오열하며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제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남편답게 직장 동료와 이웃들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례 내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떨며 관을 붙잡던 그 모습은 보는 이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부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피를 나눈 아들이라면서 마지막 인사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 차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며 보내다 보니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곁을 지켜주었기에 저는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정리되어 가는 듯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이상한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붙잡고 글자를 똑똑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제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편지 한 장, 메모 하나까지도 다 보아온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의 글씨가 아니야.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첫째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종 직전에 병원에 찾아뵀을 때 아버님이 직접 제게 주신 겁니다. 어머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 말은 저를 더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병실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눈을 붙이다가도 그가 신음하면 벌떡 일어나던 제가 어떻게 둘째 며느리가 몰래 다녀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건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돌아가신 시아버님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남기신 뜻이에요. 우리는 이 유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겁니다. 그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법대로 가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는 놀란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고 둘째 며느리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대로 하죠. 저희도 당당하니까요. 그리하여 남편이 떠난 뒤 저희 가족은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가기로 한 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하루 전쟁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느리의 거짓말과 뻔뻔함에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 첫째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그 뜻을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저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첫째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짓으로 유언장을 꾸며냈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우선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둘째 며느리가 임종 직전에 몰래 병실을 찾았다고 한다면 CCTV에 그 모습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조사관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예상대로 둘째 며느리가 병원에 들어온 흔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곁을 단 하루도 떠난 적 없는 제가 느낀 확신이 이제 증거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문제의 유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편지, 서명, 메모들을 모아 필적 감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인은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당 유언장은 고인의 필체와 명백히 다릅니다.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짓눌리던 가슴이 잠시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첫째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단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며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에도 필적 감정에도 둘째 부부의 말은 조금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오가며 저는 수없이 지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도 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서서 거짓과 싸워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 뜻을 지켜줘. 그 말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판 준비가 진행되던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둘째 며느리를 직접 불러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짓밟고 가족을 갈라놓은 그 아이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은 제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제 아들의 아내였고 한때는 함께 웃고 밥을 나눈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에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나오기도 전에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아내라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해보는 거다. 그 유언장, 남편이 쓴 게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니.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제게 주신 거예요. 저도 지킬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 곁을 하루도 비운 적이 없다. 임종 전까지 매 순간을 함께한 내가 모르겠니? 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꺼낸 제 진심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남편도 나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길 바랐다. 그런데 지금 넌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짓밟고 있어.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나는 널 용서할 수도 있다. 더 큰 수치를 피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용서요? 어머님, 전 용서를 구할 게 없어요. 아버님 뜻대로 제가 상속받을 겁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뻔뻔스러운 태도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끝내 스스로 물러설 생각이 없구나. 저는 다시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서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다. 그때 내가 어떤 얼굴로 서게 될지 지켜보마. 며느리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오히려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당당하니까요. 그 대답이 제 귀를 찌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남편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 제 남은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뒤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리라는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 뜻을 꼭 지켜줘.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빵 몇 개와 음료수 몇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릴 적 집에 오던 제 아들이 겹쳐 보였고 제 가슴은 또다시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내 아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압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의 뜻이 첫째 형에게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저를 더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제 아내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몰아세웁니다. 제가 아내 편에 서지 않으면 가정을 버리겠다고까지 합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모른 척하며 아내의 편을 드는 것보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진실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게 피부치로서의 도리 아니냐? 제가 간절히 묻자 아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 아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마저도 결국 아내의 그릇된 욕심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물만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이자 남편이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거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뜻을 지키는 일, 진실을 밝히는 일은 오직 제 어깨에 달려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정식 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친척과 지인들이 앉아 있었고 첫째 아들은 제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편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박영석 씨의 유언장 진위 여부와 상속 분쟁에 관한 첫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먼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접 쓴 편지, 메모, 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언장을 꺼내놓고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서는 고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이미 필적 감정 결과에서도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고인의 임종 당시 병원 CCTV 확인 결과 피고 측이 주장하는 몰래 찾아뵙고 유언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첫째 아들은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쪽 변호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의적 감정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글씨체가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피고 측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CCTV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조용히 제 팔을 눌러앉히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그날 첫 공방은 그렇게 끝났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편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 밝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첫째 아들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될 겁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는 겨우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와 증인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남편이 남긴 모든 흔적을 뒤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편지, 오래된 다이어리, 심지어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남긴 짧은 쪽지까지 챙겨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남편의 글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기일이 되자 법정에는 필적 감정을 맡았던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그는 차분히 자료를 펼쳐놓고 판사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비교 결과 문제의 유언장은 고인의 필체와 확연히 다릅니다. 획의 굵기, 글자의 간격, 습관적인 필체 특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한 줄 한 줄 밝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첫째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증인의 말을 부정하며 변호사와 속삭였고 변호사는 다시 판사에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의적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으로 쇠약해진 환자들이 평소와 다른 글씨체를 남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주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외에 추가로 다른 증거가 필요하군요.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고인이 입원해 있던 당시 병실에 간호 기록지와 간호사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시점에 고인을 방문한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한 병실에 상주하던 간호사 역시 낯선 방문자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증언을 통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속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켜왔다는 사실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설 때 그녀는 잠시 제 쪽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버텨라. 하지만 결국 진실은 너를 무너뜨릴 거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양측의 주장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필적 감정과 간호 기록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 측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은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제 가슴은 매번 그 말에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CCTV 자료 중 병실 복도와 출입구의 장시간 기록이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경찰의 정밀 분석으로 다시 복원된 영상이 나온 것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의 병실로 드나드는 간호사와 가족들의 모습이 선명히 잡혔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꼼꼼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남편 곁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급히 한국에 들어온 첫째 아들이 병실을 드나드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임종 직전에 병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런 흔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첫째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곁에서 지켜온 제 기억이 이제는 영상 속 진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없다고 해서 제가 안 간 건 아닙니다. CCTV가 모든 걸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피고, 이 정도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을 부정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내 뻔뻔하게 버티고 있지만 이미 진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더럽힌 거짓은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점점 막바지로 향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히 제시되었고 남편이 남긴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차츰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듣기로 했고 변호사들은 준비한 최종 발언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인은 평생을 성실히 살며 가족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임종 직전 남기신 진심은 바로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를 무시하고 허위 문서를 내밀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필적 감정, CCTV, 간호 기록 등 모든 증거가 이를 증명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 뜻을 지켜줘.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하게 맞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내세우는 증거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씨체는 병세의 악화로 달라질 수 있었고 CCTV가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측은 분명히 고인의 뜻을 받들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를 증명할 방법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 발언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변호사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차갑게 저를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듯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는 제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지만 저는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어깨, 울음을 삼키는 듯한 숨소리가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최종 발언을 모두 들은 뒤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또다시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첫째 아들이, 맞은편에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옷매무새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의 뜻이 밝혀지는 날이야. 제발 제게 힘을 주세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들과 이웃들까지 와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긴장 속에 법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간신히 마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당한 척하고 있었지요. 반면 아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피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작은 탄식과 숨죽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리는 듯 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언장은 위조로 판명되었으며 상속 재산은 원고 측 주장대로 첫째 아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 며느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 아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복잡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판사를 노려보았지만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로도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퇴장한 뒤 방청석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저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첫째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히 쉬세요.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을 나온 순간 제 몸은 마치 힘줄이 끊어진 듯 무겁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남편의 뜻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무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첫째 아들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뜻이 지켜졌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판결이 끝난 뒤에도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억울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갑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둘째 아들은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내를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던 건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들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의 잘못은 곧 내 잘못이다. 내 남편의 뜻을 짓밟으려 한 죄를 너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가족이란 말은 없다. 그날 이후 저는 둘째 부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그들의 이름은 제 입에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기대어 보려 했던 제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을 잃은 슬픔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자리가 가장 먼저 느껴졌고 밤에 불을 끄면 남편의 숨결이 없는 고요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종종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은 지켜냈어. 하지만 당신 없는 자리가 이렇게도 허전할 줄은 몰랐어. 첫째 아들이 종종 찾아와 저를 위로했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동네 산책길, 함께 나눴던 소소한 대화, 식탁 위에서 마주보며 웃던 순간들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둘째 부부와의 갈라섬은 씁쓸했지만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눈을 감고 넘어갔다면 남편의 뜻은 왜곡되고 가족의 이름은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세월은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하루하루를 사진과 추억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사람은 없었지만 첫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종종 찾아와 주었기에 저는 그나마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잠시나마 남편이 곁에 있는 듯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둘째가 결국 이혼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씁쓸함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감옥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제멋대로 굴었고 둘째 아들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못해 결국 법원에 이혼 서류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핏줄인 아들을 향한 연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배우자였고 또 그 배우자의 잘못을 눈감아준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가정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밤에 혼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결국 둘째 집은 이렇게 끝이 났어. 당신 떠난 뒤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그 길은 스스로 만든 길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 눈물이 저절로 흘렀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억울함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한편으론 씁쓸한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나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둘째 아들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이제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제 몫은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저는 오직 남편의 기억을 곱게 간직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이상 그 집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한 인연이었고 다시 들춰본다 한들 제 삶이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검게 패인 눈밑, 흐트러진 차림새는 그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 말에 끌려 어머니와 아버지를 욕되게 한 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게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울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보아온 제 아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듯 그는 아이처럼 울며 제 발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짓밟으려 했고 저를 끝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무너져 내린 아들은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핏줄을 저버릴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들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홀몸입니다.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생은 오직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린 상처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론 늦게나마 뉘우친 아들이 애처로웠고 또 한편으론 다시 믿어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날 밤 아들은 제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남은 생은 오직 어머니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그 간절함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센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남겼던 말, 내 뜻은 첫째에게. 그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도 사실이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그의 대답처럼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을 내어주며 말했다. 하룻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하지만 내 앞길을 내가 대신 정해줄 수는 없다. 아들은 마치 작은 희망이라도 얻은 듯 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잠든 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끝내 외면해야 합니까?
속삭이듯 묻고 또 묻다가 눈물이 흘러내려 사진 액자를 적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제 곁에서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집안을 청소할 때도 그는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행동했습니다. 마치 단 한마디라도 제가 용서를 내주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짓밟았던 기억, 며느리와 함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갔던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을 끝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안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고 밥이 부족하면 직접 장을 봐와 밥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선뜻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다시 순간의 감정에 휘둘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아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와 제 팔을 꽉 붙잡은 그의 손길에서 오래된 아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아버지를 욕되게 한 지난 날을 뉘우치며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오직 어머니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부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아들로 불러주십시오.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제 뼈와 피로 이어진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이라면 이제 다시는 내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널 용서한다. 하지만 그 용서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 남은 세월 동안 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나갔습니다. 남편의 뜻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너져가는 아들을 끝내 품어야 한다는 모성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결국 저는 이 아이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지켜보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요. 남은 생, 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당신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워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제 곁으로 돌아온 뒤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내의 그늘에 가려 자기 주장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옆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챙기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집 앞을 쓸고 저보다 먼저 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던 무거운 짐도 말없이 대신 들어주었고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먼저 제 그릇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조차 낯설었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변한 것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행동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던 후회와 속죄를 그는 몸으로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그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드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으면 이제는 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둘째 아들이 함께 절을 하고 묵묵히 향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남편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그 순간만큼은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덜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제 옆에서 조금씩 그 자리를 메워갔습니다. 돌아보면 그 또한 늦게나마 진심을 깨닫고 저를 지켜주려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텅 빈 집은 이제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오래가기를 바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몇 해를 더 흘러갔습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사는 동안 저는 점점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길조차 마주치기 힘들었겠지만 그는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삶은 한결 안정되었고 늦은 나이에 다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든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틈만 나면 제 안부를 챙겼습니다. 손주들이 자라 한국에 올 때면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웃을 때 저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첫째 지방과 둘째 아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던 사이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말이 오가고 서먹함은 줄어들었습니다. 큰 상처를 남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와 정은 그렇게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회상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한 세월도 당신이 떠난 뒤의 세월도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날들을 원망보다는 감사로 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지만 제 곁에 여전히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자라며 웃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은 날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주들이 성장하면서 첫째 아들의 집안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는 늘 저를 걱정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첫째 아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도 결심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세월은 어머니 곁에서 살면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이제는 그 공백마저 메워지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곁에서 저를 돌보고 있었지만 첫째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든든함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랑 자주 만날 수 있어요.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에도 놀러 올 거예요. 아이들의 천진한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오래 살아서 손주의 약속을 직접 듣게 되다니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보, 큰아들이 결국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늘 걱정하던 대로 이 집은 다시 가족이 함께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속삭이며 두 손을 모았을 때
오래 묵혀두었던 슬픔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제 집에는 다시 가족의 온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멀리서만 소식을 주고받던 두 아들은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때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맞섰던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며 묵묵히 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예전의 잘못을 속죄하듯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형에게도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첫째 역시 그런 동생의 변화를 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자. 그 말에 둘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명절날 두 아들이 함께 상에 절을 올리고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가장 바랐을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늦게나마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두 아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집안,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며느리와 아이들, 그리고 제 곁에 다시 모인 두 아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구나. 미움도 원망도 결국 세월 앞에서 다 녹아내리고 남는 건 함께 살아가는 온기뿐이구나.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지만 남은 여생은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우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곁에 있고 손주들이 웃고 집안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재산도 원망도 아닌 바로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